그 방송할 내용은요, 지난주에 연장선에 있습니다. 지난주에 다 다룰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이제 그 어쨌든 간에 대학 선생으로 수십 년을 강단에 서 왔었는데, 그 저는 교육 실패가 굉장히 심각하다고 봐요. 평상시에 교육혁명이 가장 중요한 과제로 얘기하는 사람이지만은 교육 실패가 결국은 그 지금 윤석열을 등장시키게 된 하나의 근본적인 원인이 아니겠는가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주제도요. 오늘 주제도 사실은 그 이번 학기에 학생들에게 이제 강의했던 내용과 그다음에 강의했던 방식을 여러분들과 공유를 하면서 여러분에게 그다음에 그러면서도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을 하기 위한 그러한 차원에서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지금 이제 장마가 시작한다는데 이제 더위가 무더위도 이제 그러니까는 무더위도 시작되고 있고요. 그렇죠? 기후 변화가 상당히 전 세계를 지금 이제 그러니까는 강타를 하고 있는데 인간의 탐욕의 결과죠. 결과적으로는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오늘 주제가 저는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주제라고 생각하고요. 검찰개혁 이상으로 어떻게 보면 중요한 주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그 모피아 탐욕 문제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제가 이제 오늘 들어가기 전에 잠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이 주제를 이제 다루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역사관, 철학을 뭐 간단하게 시간을 또 길게 제가 소비할 수는 없고요. 벌써 한 7분 정도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평상시에 가지고 있는 생각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인류사회 속에서 가장 중요한 교육은 뭐였느냐? 저는 종교라고 봅니다. 저는 과거에 종교를 공부를 이제 그러니까는 한때 그러니까는 고등학교 때부터 대학생 때 그리고 뭐 성인이 돼서도 공부를 한 적이 있습니다. 두루 그러니까 여러 종교들을요. 제가 늘 얘기하듯이 종교라는 것은 마루종자에다가 가르칠 교자, 그러니까 가장 으뜸되는 가르침이다 라고 우리가 이렇게 그 사전적인 우리가 의미를 갖고 있듯이요, 용어적인 의미를 갖고 있듯이 그 종교가 어쨌든 간에 지금 2000년 이상 지금 진행되고 있잖아요. 근데 가르침이라는 것은 항상 저는 뭐냐면은 시한이 있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시한이. 우리가 초등학교 과정이 있고 중등학교 과정이 있고 대학교 과정이 있고 그렇듯이요. 그리고 교육 과정이 끝나고 나면은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이후의 과정이 있듯이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 가르침이라는 것은, 종교라는 가르침이라는 것도 저는 시효가 있다고 봅니다. 시효가 있다고 봐요. 그 시효가 저는 이미 오래전에 다 했다고 저는 보는 사람입니다. 다 했고, 근데 이것이 소위 말해서 종교를 업으로 삼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그런 사람들이 사람들을 그러니까 저는 묶어두고 있다고 보고 있어요. 종교가 사실 오늘날 인류 세계에 많은 그러니까는 부작용을, 사실은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은 가장 그러니까는 인간사회에 평화를 실현해야 될, 그리고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세상을 만들어줘야 될 사명을 띠고 있는 종교인들이 그렇지 못한 사람들 너무 많잖아요.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 점에서 그러니까는 뭐 우리가 기독교 같은 경우 보게 되면 기독교의 그 산실인 유럽을 보게 되면은 거의 그러니까 이제 하나의 문화로 전락해 버렸잖아요. 문화로, 교회나 오래된 그러니까 성당 같은 경우 보게 되면은 젊은 사람들은 이미 1960년대 후반부터 그 멀리하는, 그러니까 별로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그 가고 싶지 않은 곳으로서 이제 그러니까는 처치가 그렇게 좀 전락하기 시작했잖아요.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은요, 저는 그 시효가 다 됐기 때문에, 시효를 다 했기 때문에, 종교가 시효를 다 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 시효를 다 하면서 그러니까는 순기능보다는 역기능이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많이 발생하고 있다. 역기능이. 예? 우리가 집을 오래 쓰다 보면은요, 순기능도 남아있긴 하지만은 뭐 외부로부터 추위를 막아주고 그러니까요, 거주 시설을 제공을 해주니까요. 근데 여러 군데 그러니까 우리가 고장난 곳이 많잖아요. 비용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수리수선할 비용이요. 소위 그러니까 이게 역기능이죠. 역기능이 많이 생기고 그러는데, 역기능이 그러니까 순기능보다 많아지게 되면은 그 집은 우리가 허물고 새 집을 지어야 하는 이치와 마찬가지죠.
그런 점에서 저는 뭐냐면 모든 가르침은 시효가 있다고 봐요. 시효가 다 됐는데 가르침에 그러니까 수명은 다 했는데 계속 가르치게 되면요 오히려 역기능이 심해지지요. 별로 효과는 못 보고 가르침에 그러니까는 목표하는 바는 별로 못 거두면서 그러면서 이제 역기능이 이제 굉장히 커지게 되고 있죠. 저는 지난 2000년 이상 그러니까 그 인류 세계 성인들이 그 목표했던 것은 결국 뭐냐? 저는 이제 사람들이 가르치고 나면 스스로가 그러니까는 그 신의 반열에 올라가는 소위 말해 신인합일이라고 그러죠. 신과 인간이 하나가 되는 신학자들 중에서 보게 되면 종교의 목표가 그러니까 신인합일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듯이요. 이 프로젝트가 수명이 다했다.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되는데 거기서 멈춰 있음으로써 그러니까 우리가 고등학교 과정을 그러니까 우리가 졸업한 사람한테 계속해서 수능에 떨어져 가지고 그러니까는 재수, 삼수, 사수 막 이렇게 하게 되면은요 그 공부하는 과정 자체가 아주 지겹거든요. 그래서 별 큰 효과를 못 보는 경우들을 많이 얘기를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거 비슷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지난 2000년 동안에 모든 종교가 공통적으로 강조했던 게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요. 사람들한테 인내하는 법을 가르친 거라고 봅니다. 인내하는 법을요. 기독교가 됐던 불교가 됐던 유교가 됐던 어떤 종교도 모든 종교의 뜻을 관통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사람들로 하여금 참는 것을 그러니까 우리가 참을 수 있는 것을 그러니까 저는 강조해 왔다고 봐요. 가르침 속에서 공통적인 부분이요. 왜 그러냐면은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가 초창기에는 보게 되면은 굉장히 야만적이었잖아요. 거의 그러니까는 동물 금수와 야생에 사는 동물 금수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초기에 우리가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은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의 그러니까 우리가 보게 되면은 제가 사용하는 표현은 소위 물성, 사람의 마음에 물성과 심성이 있는데 물성, 소위 그러니까 감정이라고 그러니까 감정하고 물성하고는 좀 차이가 있지만 감정이라고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감정에 치우쳐서 사는 거죠. 사람이 그러니까 상대방이 그러니까는 주먹질을 하게 되면 나는 더 주먹질 한 대를 맞으면 한 2대 이상을 돌려주고 싶은 이런 게 이제 감정적인 대응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오던 인간들에게 성인들이 봤을 때는 사람의 마음에 진짜 있는 중요한 마음이 심성인데 우리가 흔히 이성이라고 우리가 많이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부분이죠. 좀 차이가 있는 차원이 다른 것이지만은. 이 심성을 그러니까 발휘하게 해주려다 보니까는 이 물성을 좀 이제 그러니까 억눌러야 됐었죠. 억눌러야 됐던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걸 참을성을 가르친 거죠. 참을성을 이제 그러니까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한다든가 뭐 그러니까 참을인자 3개면 뭐 살인을 면한다든가 이런 얘기들이 했던 이유가 바로 이제 그러니까는 그 심성을 그러니까 발휘하게 해주려고 했던 것이죠. 그렇게 되게 되면은 이제 그러니까는 심성이 발휘되게 되면은 인간이란 동물은 뒤에서 좀 말씀드리겠지만은요, 유일하게, 모든 동물 중에서 유일하게 신을 만날 수 있는, 신이라는 것은 여기서 굉장히 상징적인 표현이죠. 상징적인 표현인데, 어떻게 보면은, 여러 가지로 그동안 이제 표현되었던 것이죠. 자연 법칙, 보편 법칙, 혹은 그 다음에 우주 질서, 뭐 이런 걸로 표현됐던 것이죠. 진리, 이런 걸로 표현됐던 거죠. 불교에서 중도, 뭐 기독교에서 가운데 길 뭐 이렇게 중용 이렇게 표현됐던 것들이죠.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을 그러니까는 스스로 이제 그러니까는 깨닫게 되어 가지고 그리고 그걸 깨닫게 되는 생명체 그게 바로 뭡니까요? 사람이 그러니까 그런 걸 깨닫게 되게 되면은 그게 바로 신인 거죠. 신이 되는 거죠. 신의 반열에 오르는 거죠. 그렇게 될 줄 알았는데 지금 보게 되면은 이 역기능이 굉장히 심하다는 게 뭐냐면요. 대다수 인간들을 보게 되면 여전히 힘을 좋아하고 심지어 힘을 숭배를 하고 있잖아요. 굉장히 야만적이죠. 예? 동물적인 모습이잖아요. 예? 동물적인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그동안에 그러니까 숱하게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만들어낸 건설했던 문명 사회들이 언제든 야만 사회로 후퇴할 수 있는 수준들이었음을 사실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때마다 우리가 느끼는 것은요. 그렇죠? 대한민국 사회 지금 봐보세요. 예? 순식간에 우리가 야만 사회로 그러니까 우리가 후퇴하고 전락하는 모습을 보고 있고 그건 마찬가지로 정도 차이가 있지만은 서구 사회도 마찬가지죠. 서구 사회도 굉장히 야만 사회로 그러니까는 사회가 야만화 되어져 버렸죠. 지난 한 3, 40년 동안 보게 되면요. 그렇죠? 그런 점에서 인간들이 그러니까 만들어낸 문명 사회들의 수준이 굉장히 여전히 우리가 취약하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어찌됐든 간에 이러한 그 야만성이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크게 증대하고 있다는 것은 여전히 많은 그 사회 인간들이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기 위한 힘을 갖고 싶어 하고 그 힘을 세습할 수 있도록 돈이라는 것을 가능한 한 무한정 갖고 싶어 하는 이런 욕망에 사로잡혀 살게 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죠? 야만사회라는 것은 결국은 뭐냐면 힘을 통해서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다른 사람을 지배하고 싶고, 그렇죠? 다른 사람들을 그걸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는 소위 말해서 억압을 하고 싶고, 예?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걸 또 이제 그러니까 세습화시키고 싶고 대를 이어서 물려주고 싶고 그러한 그러니까는 권력을요.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하나의 야만성이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평화롭게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화보다는 힘을 즐기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동물적인 모습이 그러니까 지배하고 있는 것이죠. 동물적인 모습이요. 그 야만사의 구성원일수록 힘을 숭배를 합니다. 힘을 숭배를 해요. 돈도 그 중에 그 중요한 요소이죠. 그래서 그러한 사회에서는 삶의 목표가 돈과 권력이 됩니다. 그리고 그 돈과 권력은 야만사회에서는 세습화가 되어지는 과정을 걷죠. 이 권력의 분산 및 견제 그리고 공정한 기회보장은 야만사회를 막는 현대문명의 최소 조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견제와 반작용의 힘이 무너지면은 최소 조건들은 순식간에 해체되어집니다. 해체되어지고 그 비유적으로 표현한다면 어린 소녀의 가냘픈 어깨 같은 현대 문명이라는 것은 힘의 숭배자들에 의해서 쉽게 무너져 내려버리죠. 1960년대 서구는 그러니까 황금시대를 역사가들이 황금시대라고 표현을 합니다. 로마 오현제 시기와 더불어서 서양 역사가들이 그러니까 황금시대라고 표현하는 시기가 딱 두 시기가 있습니다. 로마 오현제 시기, 그 다음에 1960년대입니다. 1960년대는 결국 뭐냐면 자본주의하고 민주주의가 그러니까 타협을 이룬, 그래서 우리가 이 소위 현대 복지 사회도 달성했었던 그런 경우죠. 근데 1960년대 서구의 황금 시대의 그 현대 문명은 순식간에 무너지죠. 60년대 말에 순식간에 무너져 버리죠. 게다가 뭐냐면 대한민국이라는 사회는 굉장히 우리가 분단이 되어 있다 보니까, 분단이라는 것은 저는 뭐냐면 지리상의 하나의 지리적인 하나의 그러니까 우리가 이 단절을 넘어서서 우리 사람에다 비유한다면은 정신 세계까지 그러니까는 소위 말해서 불구화시키는 거죠. 그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대한민국처럼 그러니까 획일주의가 그러니까 행행하는 사회가 없습니다. 획일주의가 행행하는 사회가 없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 획일주의가 대한민국에서는 굉장히 하나의 DNA가 돼버렸어요. 이런 사회 속에서는 힘을 숭배하는 자들이 어느 것보다 이제 그 기승을 부릴 수밖에 없습니다. 쉽게 부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생각의 다양성을 그러니까 우리가 허용을 못하죠. 받아들이지 못하죠. 그렇죠? 그런 점에서 이제 그러니까는 거기다가 이제 더 우리가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우리가 치를 떠는 거는 뭐냐면은 자신들을 비난하거나 비판하는 반작용 진영의 그 목소리에 관심을 안 두고 있잖아요. 그냥 무대포로.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는 거죠. 전혀 개의치 않죠. 그게 그러니까는 그들의 야만성의 본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데, 힘의 숭배자들은 뭐냐면은 누가 가장 커다란 힘을 가질 수 있는가에 경쟁에만 몰두를 합니다. 힘이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그런 말 있잖아요. 권력은 그러니까 부자지간에도 못 나눈다, 이런 말 있잖아요. 권력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독점이 되어지는, 집중이 되어지는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힘을 숭배하는 사회는 항상 그러니까 독재로 그러니까 귀결될 수밖에 없는 게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권력을 그러니까 배분하지 못하죠.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권력을 그러니까는 분산시키고 배분하는 것을 굉장히 아무 거리낌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데, 힘을 숭배하는 사람들은 그걸 절대 못 받아들입니다. 자기가 독점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안심을 하고, 그걸 통해 가지고 자기의 그러니까 욕망을 실현시킬 수가 있으니까요. 그럼 우리 사회 속에서 기본적으로 이 권력을 축적하고 있는 집단은 누구냐? 대표적인 것이 특수부 패거리 검찰 집단으로 상징되는 정치 검찰들이죠. 정치 검찰들이잖아요.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또 하나의 힘을 숭배하는 집단이 누구냐? 이게 모피아입니다. 모피아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예? 소위 뭡니까? 행정고시를 붙어가지고 경제관료로 출발했는데, 그 중에서 그러니까 행정관료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공익을 위해서 그러니까 자신들이 공익적인 서비스를 그러니까는 수행하는 하나의 집단이잖아요. 그런데 이들의 일부가 모두라고 저는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검찰 집단, 정치검찰도 모든 검사가 다 정치검찰이 아니듯이요. 그러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얘기했지만은 그 집단에 구성되어져 있는 걸로 그러니까 간접적인 책임을 그러니까는 피하기는 어렵다. 예, 내부의 개혁을 그러니까 개혁의 목소리를 제대로 내주지 못하고 있으니까요. 결국 부패하게 만들고 있으니까요. 그러면 이 경제 관료들 중에서 뭐냐면은 소위 말해서 힘을 숭배하는 그 힘이라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에서 힘이라는 것은 결국 뭐냐면 재벌자본, 금융자본 이들의 이익을 위해서 그러니까는 복무를 해주고 자기들의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이 제가 모피아라고 정의를 했잖아요. 예? 이 모피아가 가만히 보니까는 정치검찰이 부러운 거예요. 정치검찰이 가지고 있는 권력이 부러운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들도 그러니까 정치검찰 같은 그런 반열에 올라가고 싶어 하죠. 더 커다란 권력을 갖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 더 커다란 권력을 갖기 위해서 도입하려고 하는 게 바로 뭐냐? 한국형 재정준칙입니다. 추경호가 추진하는 한국형 재정준칙이고 이 한국형 재정준칙이 갖고 있는 의미를 윤석열은 이해를 못합니다.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러니까는 하나의 바보 대통령을 놓고서는 이거를 그러니까 지금 모피아들이 이걸 지금 그러니까 추진하고 싶고 만약에 내년 총선에서 만약에 이런 일은 일어나기 어렵다고 보지만은 한국에서 만약에 여당이 그러니까 압승을 한다면 한국형 재정준칙은 그냥 추진될 겁니다. 이게 굉장히 지금 그러니까 아주 사활을 거는 예? 그러니까 돈의 힘을 믿는 집단들이 사활을 거는 부분입니다. 이 내용을 오늘 제가 전달을 해 드릴 것인데요. 자, 그런 점에서 특수부 패거리 두목이 그러니까는 특수부 이 패거리들이 정치검찰 집단들이잖아요. 정치검찰의 힘이 어느 정도인지는 특수부 패거리 잘 보여주었잖아요. 특수부 패거리 두목이 검찰총장이 되는 순간에 대한민국은 사실상 검찰공화국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바로 우리 눈앞에서 목도를 했잖아요. 인사권자인 대통령도 우리가 들이받고 예? 자신이 대통령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잖아요. 모피아들도 지금 그러니까 모피아들은 이걸 부러워하는 겁니다. 정치검찰들이 대한민국을 그러니까 자기들의 나라로 만든 것을 되게 부러워하는 거예요. 모피아들이 볼 때는 뭐냐면 쟤네들이나 우리가 머리가 못한 것도 없고 그러는데 우리는 돈을 장악하고 있는데 예? 우리가 왜 그러니까는 그 정치 검찰보다 못한 권력을 가져야 되느냐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집단이에요. 제가 볼 때는 완전 정신병자들이죠. 그러니까 정치 검찰들이 굉장히 부러운 거예요. 모피아들은요. 이 모피아가 정치 검찰과 같은 권력을 갖고 싶어하는 법적 장치가 바로 오늘 소개하려고 하는 한국형 재정준칙입니다. 그러니까 한국형 재정준칙을 이걸 법제화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완벽하게 모피아 나라 만들기를 추진하는 하나의 프로젝트입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시민들은 이걸 아셔야 돼요. 이게 얼마나 지금 이게 위험한 것인지 여러분들이 정치검찰한테 그냥 몸서리 쳐지는 경험들을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모피아가 가게 되면요. 모피아가 이 한국형 재정준칙을 지금 법제화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활을 걸고 있어요. 이게 법제화되게 되면요. 정치검찰 처리할 정도로 대한민국은 그러니까는 망가져 버립니다. 망가져 버려요. 최백은 교수가 왜 그렇게 저거에 대해서 그러니까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강조를 하는가를 나중에 이해가 가실 겁니다. 그게 만약에 실제로 작동된다면 그런 비극은 도래하지 말아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오늘 방송을 준비를 한 겁니다. 자, 추경호 재정준칙을 먼저요. 제가 소개를 할게요. 작년에 윤석열 정권이 5월 10일 날 출범하자마자 추경호가 바로 추진한 게 대한민국 모피아가 바로 추진한 게 이게 기재부 보도자료에 보게 되면 들어가면 이게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 학생들한테 이 자료를 딱 보여줘요. 그럼 2022년 국가재정전략회의라는 걸 해가지고 국가재정전략회의는 이거는 그러니까는 기본적으로 하나의 제도화 되어져 있는 회의입니다. 대통령한테 보고를 한 거예요. 앞으로 그러니까는 국가재정을
전략 국가 재정을 이러한 방식으로 운영하겠다. 7월 7일 날. 그리고 이거를 그러니까는 뭐 사실상 그러니까 바보 윤석열이 이걸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니까는 여기다가 경제 관료들이 적당히 기름칠을 하게 되면은 그거 좋은 거네 해가지고 이렇게 통과시켜 준 겁니다. 자, 이 내용을 보게 되면은요, 제가 얘기를 했죠. 이게 통과가 되게 되면은 정치검찰 못지않는 그러니까 권력을 갖습니다. 모피아들이. 자, 이게 그러니까는 박근혜 때부터 추진됐던 거예요. 박근혜 때부터. 그때부터 그러니까는 추진에 그러니까는 핵심적인 멤버가 전 문재인 정권 속에서의 홍남기입니다. 홍남기예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에서도 이게 추진됐었어요. 추진됐었는데 기재부가 작년 7월 7일에 보고한 게 보게 되면 자기들 거하고 차이가 뭐냐를 딱 비교해가지고 아주 근사하게 아주 그냥 그러니까는 요약을 해서 이렇게 만들었어요. 저는 이걸 보고서는 참 이 사람도 뻔뻔하다. 국민들이 그러니까 결국은 국민들의 무지를 이용을 해가지고 국민들이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다고 생각하니까는 무슨 내용을 담고 있는지 모른다고 생각하니까 이걸 이렇게 근사하게 그러니까 그림으로 표로 만들어가지고 이걸 공개를 한 거예요. 자기들의 생각을요. 자, 그럼 문재인 정부에서 홍남기가 추구했던 기존 정부와는 뭐냐면요. 자, 이 재정 준칙이라는 건 뭐냐면은 재정이라는 게 뭡니까요? 정부의 살림살이이죠. 정부의 살림살이입니다. 정부의 살림살이는 누가 결정하는 겁니까요? 가장 근본적으로는 국민들입니다. 국민들이요. 제가 그랬잖아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사회적 동물은 뭐냐면은 경제활동도 그러니까 함께 한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필요로 하는, 인간이 생존을 위해서 필요로 하는 것을 얻기 위한 것이 활동이 바로 생산활동이라고 했죠. 인간은 그러니까 자기가 필요한 걸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동물이거든요. 다른 동물과 달리요. 근데 그걸 함께 하죠. 함께 하는 것이 보다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그렇게 함께 생산한 것을 그다음 배분을 해야 될 게 아닙니까? 배분을요. 근데 함께 생산하고 함께 살아가다 보니까는 사회의 몫을 그러니까 떼어내야 됩니다. 사회의 몫을요. 사회의 몫. 그리고 공동체 구성원의 그러니까 기본적인 몫을 떼어내야 되는 거예요. 예? 그게 바로 이제 뭐냐면은 국가가 담당하고 있는 부분이죠. 제가 이제 그런 비유를 많이 했잖아요. 아파트를 만약에 사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아파트 우리가 관리비를 보게 되면 공동관리비라는 게 나오잖아요. 공동생활을 하기 때문에 공동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그러니까 관리비를 그러니까 주민들에게 배분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는 국가 재정이라는 것도 바로 사회 전체에 그러니까 우리가 배분되어지는 몫인 거죠. 그 사회 구성원들이 그러니까는 1년 동안 생산한 가치 중에서요. 이걸 먼저 떼어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월급을 받으면은 월급이 내 주머니에 들어올 때는 이미 다 그러니까 사회의 몫을 떼어내고 난 이후 나머지 부분만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것이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정부의 살림의 기초가 되는 재정이죠. 재정이라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사회의 몫으로 배분된 돈입니다. 돈. 이게 600조가 넘잖아요. 600조가 엄청난 돈이죠. 예? 돈의 배분이 사회의 몫으로 배분된 돈인 거예요. 돈이에요. 근데 이 돈은 누가 결정하는 겁니까요? 국민들이 그러니까 선출 권력한테 위임을 해줬어요. 선출 권력의 대표는 대통령, 그 다음에 국회, 이거잖아요. 예? 이거잖아요. 근데 재정 준칙이라는 건 뭐냐? 준칙이라는 것은 어떤 규칙이죠. 룰이죠. 룰입니다. 규칙에 따라서 그러니까는 그 재정 자원을 그러니까는 쓰게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정치인들, 선출 권력인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은 정치인이잖아요. 그 정치인들은 국민들에게 위임받은 권력을 가지고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그러니까는 돈을 그러니까 사용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 선출 권력이 그러니까는 할 수 있는 그 역할을 제한시키겠다는 겁니다. 준칙이라는 것은. 그래서 여기 1번에 보게 되면 관리지표라고 나와 있잖아요. 관리지표요. 정부의 재정 살림살이, 우리가 한 가게의 살림살이를 정리한 게 가계부잖아요. 가계부는 어떻게 정리합니까? 수입과 지출을 정리하죠. 정부의 살림살이도 그러니까 정리를 수입과 지출을 정리합니다. 그게 재정수지죠. 재정수지는 우리가 여러 가지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통합수지, 관리수지, 기초재정수지, 여러 가지 수지가 존재하고 있어요. 어떤 기준으로 그러니까 수입과 지출을 정리하냐에 따라서요.
뒤에서 다시 한번 얘기하겠지만 통합수지는 말 그대로 정부에 들어오는 모든 돈, 수입과 모든 나가는 돈을 정리한 게 통합수지입니다. 통합수지예요. 이 통합수지를 그러니까 통합수지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재정을 관리하겠다는 것이 홍남기가 추진했던 저거였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기본적으로 어디에다가 그러니까는 엮어두겠냐 하면은 국가채무를 그러니까 일정 범위, 그걸 되게 이 모피아들은 60%라는 60이라는 수치를 가고 있고요. 통합수지를 세모 표시로 되어 있는 거, 세모는 뭐라 했죠? 마이너스를 세모로 표시한다 했잖아요, 관료들이요. 그러니까 통합수지를 마이너스 3%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재정 적자라는 얘기죠. 재정 적자를 GDP 대비 3%까지만 허용을 하겠다 이거죠. 재정 적자를요. 이 의미도 뒤에서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것에 대한 근거는 뭘로 하냐면 시행령, 대통령령으로 하겠다 이거예요. 우리가 법률 체계를 보게 되면은 가장 위에 헌법이 있고 그다음에 법률이 있고 그다음에 밑에 대통령령 같은 시행령이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것을 2025년까지는 유예를 하겠다 이렇게 했어요. 네? 그런데 추경호가 윤석열 정부가 들어와가지고 이게 얼마나 무지막지하게 변했냐면요. 재정 수지를 관리 수지로 빨간색으로 딱 표시했죠. 차이를요. 이게 기재부가 발표한 자료 그대로 제가 옮겨온 거예요. 예, 옮겨온 겁니다. 학생들한테 그대로 보여준 거니까 제가. 관리 수지로 딱 이렇게 바꿨어요. 관리 수지라는 건 뭐냐면은 통합 수지보다 관리 수지로 바꾸게 되면은요. 훨씬 더 재정의 지출을 더 줄였을 수밖에 없어요. 통합 수지하고 관리 수지의 기본적인 차이는 뭐냐면 4대 4의 보장성 기금이라는 게 있죠. 우리가 뭐냐면 4의 보장, 4대 4의 보장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게 뭡니까? 건강보험에 우리가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잖아요. 모든 국민들이요. 그 다음에 뭡니까요? 산재보험, 일을 하다 다쳤을 경우에 이걸 보상받게 산재보험이라는 것도 그거 있고 4의 보험들이죠. 다 건강보험, 산재보험, 그 다음에 고용보험. 실업자가 됐을 때니까 일자리 잃었을 때 가는 고용보험. 이게 다 4의 보험이잖아요. 4의 보험이요. 그 다음에 이제 국민연금. 여기에, 그러니까 이것과 관련해가지고 우리가 내는 돈이 있고 그것이 다 모여지게 되면 수입이 되는 거잖아요. 정부가 그걸 관리하고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 수입들과 그 다음에 그것도 이제 그러니까 지불을 하고 있잖아요. 지출. 그걸 이제 우리가 사회 보장성 기금이라고 하죠. 정부의 예산 중에서는 그것을 기금 항목으로 잡히죠. 예산과 달리 기금 항목으로요. 특수 목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확보되는 돈들이니까요. 이것을 제외한 것이 이 들어오고 나가는 돈을 제외한 것이 통합수지에서 이걸 제외한 것이 관리수지입니다. 관리수지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보게 되면 사회보장성 기금이 상대적으로 흑자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연금도 그렇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관리수지를 기준으로 하게 되면 훨씬 더 그러니까 재정을 그러니까 엄격하게 재정을 그러니까 훨씬 더 적게 써야 돼요. 재정을. 그러니까 이 관리수지를 기준으로 해서 GDP 대비 마이너스 3% 이하로 하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국가채무는 여전히 60%. 그 다음에 뭐냐면 60%가 초과할 경우에는 뭐냐면 아예 관리수지를 그러니까는 관리수지 한도까지 축소시키겠다 이거예요. 이건 전 세계에 이런 나라가 없습니다. 전 세계에 이런 나라가 없어요. 네? 이걸 아셔야 돼요. 전 세계에 이런 나라가 없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차이는 뭐냐면 법적 근거를 법률로 하겠다 이거예요. 법률로 하게 되면은 이거는 그러니까 대통령도 이거는 함부로 못하죠. 시행령으로 하게 되면 대통령이 그러니까 바꿀 수가 있잖아요. 시행령까지만 하더라도요. 법률로 하게 되면 법을 개정하기 전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건 누구도 손을 못 대는 거예요. 반드시 따라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법률로 하는 것도 우리나라뿐이 지금 우리나라에서뿐이 없습니다. 이런 걸 법률로 하는 나라도. 예? 그 다음에 뭐냐면 법 개정 후 바로 적용하겠다. 이거 어마어마하게 무시무시한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무시한 거예요. 무시무시한 겁니다. 이걸로 하게 되면 대한민국 경제 운영이 박살나 버립니다. 제가 볼 때는요. 대한민국의 재정을 전공하시는 분들이 이거 심각성을 제대로 모르고 계시는 것 같아. 예? 왜 그러냐면은 전문가들이라는 것도 되게 보게 되면요. 우리 사회 속에서 특권층의 주변들이 다 이렇게 몰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하고 관계가 없고 특권층들은 되게 보게 되면은 세금을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많이 내는 사람들이잖아요. 소득이 높거나 자산이 많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재정을 그러니까 엄격하게 관리하는 걸 되게 지지를 해요. 왜?
재정을 그러니까는 우리가 적게 쓰려면 세금을 그러니까 적게 걷어도 되는 거잖아요. 예? 자, 그런데 이것이 국가 경제에 얼마나 그러니까 이게 위험한 것인지를 오늘 제가 이걸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학생들한테 제가 그래서 먼저 이걸 딱 보여줍니다. 이 표를요. 보여줘요. 이런 걸 하는데 이거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알겠냐? 그럼 대부분 모르죠. 이게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지 모르죠. 학생들이요.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국가 재정을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것을 국무회의에서 대통령 앞에서 보고하고 승인받아가지고 이거 추진하겠다는 거잖아요. 단지 지금 뭐냐면은 야대 여소 야당이 그러니까 더 다수당이다 보니까 이걸 통과를 못 시켜가지고 지금 계속 징징거리고 있는 거잖아요. 예? 추경호랑 이 국힘당들이요. 그러니까요. 이거 통과시키자고. 그러면서 뭐냐면 지금 이걸 통과시키려다 보니까 추경 편성도 반대하고 있는 게 바로 그거예요. 지금 역대 그러니까 과거에 그러니까는 지금 국힘당 정권은요. 옛날에 한나라당이라든가 새나라당일 때는 지금 같은 상황이면 추경 편성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지금 경제가 엉망이잖아요. 성장률을 계속해서 지금 추락하고 있고요. 그렇죠? 그럼 내년에 선거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그러니까는 예? 이거를 이렇게 경제가 나빠지는 상황 속에서 선거를 치르게 되면 불리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추경을 편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추경을 편성해서 경기를 부양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추경 편성하자고 이러고 그러잖아요. 왜 그러냐면 민생이 너무나 지금 힘들고 그러니까 하고 있잖아요. 근데 못하겠다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요. 거꾸로가 돼버렸어. 과거에는 그러니까는 새누리당이라든가 한나라당이 집권할 때는요. 지금 같은 상황이면 추경 편성했습니다. 예? 경제를 어쨌든 간에 부양을 시켜가지고 선거에 유리한 국면을 만들기 위해서요. 예? 근데 지금 추경호랑 이게 반대하고 있잖아요. 왜 반대하고 있습니까요? 총선 같은 거 져도 상관없다 이거야. 쉽게 얘기하면요. 예? 예? 지게 막말로 말해서 극단적으로 져도 상관없다 이거야. 문제는 뭐냐면 이것만 통과되면은 이걸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지금 추경을 편성하게 되면 지금 그러니까 재정 적자가 되게 심하거든요. 윤석열 정권에서요. 뒤에서 보여드리겠지만 되게 심각합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제시한 기준을 맞춰야 될 게 아니야. 억지로 끼워 맞추듯이 맞춰야 될 게 아닙니까? 맞추지도 못하면서 그러니까는 이거를 시행하겠다? 이거 웃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거를 관철시키게 되면은 이게 더 내년 총선보다 이게 중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이걸 하게 되면 앞으로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완전히 특권층이 세습하는 나라로 정착이 되어진다 이겁니다. 예? 정치검찰 한쪽에는 공공적인 그러니까는 그 공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검찰, 그 다음에 돈을 장악하고 있는 모피아가 이게 체제가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완전히 그러니까는 야만 사회가 제도화되고 법제화되어지는 겁니다. 예? 이거를 그러니까 야당 국회의원들 중에서 몇 명이나 이걸 제대로 아는지 모르겠어요. 예? 국회 그러니까는 소위 말해서 재경이 소속 국회의원들조차도 이걸 제대로 모르는 것 같아요. 이 심각성을요. 그래서 지금 이거 이렇게 심각하지도 않, 지금 이렇게 여유가 있는데 모르니까 이 정도 대응을 하고 앉았더라고 보니까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단칼에 노해야 되고 오히려 반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문제점을요.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자, 그럼 이 자료를 학생들한테 딱 보여주고 제가 통합수지가 뭔지 관리수지가 뭔지 국가채무는 지난 시간에 제가 학생들을 어떻게 강의했다는 걸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학생들한테는 이제 스스로 찾아보게 합니다. 저는요. 스스로 찾아보게 해야지만이 그게 자기 거가 되거든요. 제가 결론만 소개를 하게 되면은 학생들은 교수님 얘기가 반신반의하거든. 자기가 들었던 얘기하고 가짜뉴스가 워낙 횡행하니까는. 예? 반신반의하면서 교수님은 워낙 이 민주당 칼날 갖고 있다 보니까는 자기가 알고 있는 거하고 자기 부모는 되게 이제 이 강남에 거주하는 애들이 많거든요. 학생들 중에도 보게 되면요. 그럼 자기가 알고 있는 거 정보하고 평상시 알고 있는 정보하고 다르다. 예? 문재인 때 그러니까 국가 재정 그러니까는 방만하게 해가지고 국가 채무 엄청나게 증가했다. 지난 시간에 1,000조 원 증가했다. 이런 얘기가 했잖아요. 그거를 그냥 결론만 얘기하게 되면 학생들은요. 교수님이 그러니까 특정 정치 세력의 그러니까 입장에서 강의를 한다. 이런 식으로 떠드는 애들이 있어요. 예? 학생들도 별별의 학생들이 다 있으니까요. 예? 소위 말해서 그러니까는 젊은 학생들 중에서도 그렇게 가정교육도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치니까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제가 이것을 국가채무에 대해서 먼저 그러니까는 학생들한테 국가채무를 실제로 찾아보게 하고 기사가 나온 거를 그러니까 기사가 나온 내용이 사실인지 아닌지 대통령이 얘기한 게 사실인지 아닌지를 스스로 자기 눈으로 확인하게 하는 과정을 제가 아이들한테 그걸 이제 제가 그 훈련을 시켰잖아요. 그럼 이제 그 다음에 나온 주제가 이제 이거였었어요. 그러면 재정 준칙이라는 게 뭐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나오기서 통합수지, 관리수지 이런 말들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60이라는 수치, 60%라는 수치, 3%라는 수치 이런 수치가 나오잖아요. 네? 이 수치에 대한 의미를 그러니까는 아이들이 이제 그러니까 이해를 시켜야 될 게 아닙니까? 이해를요. 차근차근히요. 그래서 그걸 제가 국가에서 정부에서 그러니까는 그한 자료를 근거들을 제가 드릴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기사가 이런 게 기사가 떴어요. 가장 최근의 기사를 보게 되면은 이게 6월 14일자예요. 6월 14일이니까 지금부터 한 열흘 전입니다. 열흘 전이요. 여기 보게 되면은 나라비 제어 재정준칙 기재부의 수건사업 이렇게 뽑았잖아요. 이 기재부의 모피아들의 수건사업이에요. 모피아들의 수건사업입니다. 예? 근데 여기 보게 되면 이현승 국민의힘 의원, 난 이 양반 저기 이런 국회의원도 있었는가? 국회의원 이름 모르는 사람이 뭐 대다수긴 하지만은 예? 요즘 심한 말로 얘기하면 저한테는 듣보잡 국회의원입니다. 근데 벌써 뭘 찾아보니까 한 3선 정도 했더라고요. 그래서 뭐냐면은 지금 20% 50% 정도 되는데 지난해 말 기준으로 그러니까 한 50% 가까이 되니까요. 2070년 경에 되게 되면 그리스와 비슷해질 거다. 그리스가 그러니까 우리가 유로존 위기 때 디폴트, 소위 말해 채무 불이행이죠. 이걸 선언했었잖아요. 여기다 갖다 딱 비유했어. 그러면서 여기에 이제 한술 덧떠가지고 추경호가 뭐라냐면 이게 국회에서 나왔던 얘기입니다. 국회에서 그러니까요. 재정준칙이 도입되는 이유에 대해서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이 50 내지 60%만 되면 곳곳에서 경고음을 날리고 해외에서는 우리나라에 돈을 빌려줄지 말지 심각하게 고민하고 고금리를 요구하게 된다. 그러면 우리 기업들도 자금 조달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런 얘기를 이제 그러니까는 맞장구치면서 했어요. 자, 애들한테 이런 기사를 딱 보여주면 학생들은 그거 뭐 당연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요. 채무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우리 사회에 많은 그러니까 부정적인 인식이 굉장히 지배하고 있거든요. 채무는 그러니까요. 채무는 그러니까 거의 그러니까 나쁜 걸로 우리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 채무라는 것은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는 그 다음에 뭐냐 국가 채무는 더군다나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듯이 청년들한테는 뭐냐면 자기들이 그러니까 미래에 자기들이 부담 줘야 되는 세금을 더 어쨌든 많이 내가지고 이것을 상환을 해줘야 되는 이런 걸로 생각하니까는 청년들은 굉장히 이러한 말에 굉장히 쉽게 넘어가지죠. 그러니까 이것을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판단할 능력이 없으면은 그냥 언론에서 보도한 대로 보도하는 그 기준을 가지고 세상을 해석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투표권을 행사하는 거예요. 자, 제가 이걸 얘기하기 전에 이 재정 준칙하고 민주주의를 갖다 붙인 배경을 잠깐 좀 간단하게나마 제가 얘기를 할게요. 우리가 근대 사회하고 전통적인 사회, 서양 기준으로 하게 되면 봉건제 사회죠. 구분하는 기준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제가 생각할 때는요. 그 기준 중에 중요한 기준 중 하나가 근대 사회가 되면서 사람을 수단이 아닌 목적, 인간 자체를 그러니까 인간 자체가 하나의 목적이 되어지는 목적으로 인정받은 그게 저는 근대가 전통시대하고 봉건제 시대나 고대 노예제 사회하고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인간 존엄이죠. 인간 존엄에 대한 인정이죠. 인간 존엄이라는 개념이 등장하게 되죠. 존엄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우리가 무슨 북한 사회 같은 데서는 그러니까는 무슨 수령을 그러니까 존엄한 존재로 부한다든가 굉장히 강한 거죠. 이게 사실은 맞는 용어입니다. 인간 존엄이라는 용어는 사실은 임마누엘 칸트가 독일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가 사실은 이 표현을 가장 저는 정확하게 표현했다고 봅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표현들이 많이 있어요. 동양에도요. 그건 잠시 후에 설명드리고요. 그래서 맨션 비루데 칸트의 책들은 굉장히 어렵죠. 예, 일반 사람들이 읽기에 그러니까요. 윤리형이 상학 정초라고 우리가 이렇게 우리나라 말로 번역되는 책 1785년에 쓰인 책에서 인간 존엄에 대해서 그러니까는 얘기를 하죠. 인간 존엄은 그러니까는 우리가 근대 현대사회 민주주의 사회 속에서 민주주의가 추구하는 하나의 그러니까 가장 핵심적인 가치로 얘기를 하잖아요. 핵심적인 가치로요. 예? 인간 존엄이요. 그렇죠? 인간 존엄이라는 것은요.
인간 존엄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인간을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그러니까 윤리적으로 그러니까 존중을 받고 예? 인간의 가치를 그러니까 우리가 예? 존중받고 인정받는 거잖아요. 절대적인 가치로서요. 그러니까요. 예? 저는 천부 인권보다도 더 그러니까는 더 철학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개념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근대 민주주의 사회 속에서 최고의 그러니까 가치, 추구하는 가치는 뭐냐? 인간 존엄입니다. 존엄하게 살 권리, 모든 인간한테 있다는 것이 그러니까는 근대 사회에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이죠. 모든 인간은 존엄하게 살 권리를 가지고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요. 이 가치를 인정한 정치 질서가 민주주의죠. 이게 근대하고 전통시대하고 차이죠. 전통시대 때는 많은 그러니까 인간들은 많은 사람들은 인간의 존엄을 인정받지 못했잖아요. 인간은 그러니까 하나의 지배하는 그러니까 이용하는 착취하는 대상 수단으로서 그러니까는 취급받았잖아요. 노예제 사회는 말할 것도 없고 중세 봉건제 농노제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는 전통적인 시대하고 근대 사회는 중요한 차이는 뭐냐면은 인간 존엄이 그러니까 인정받은 게 이게 중요한 저는 기준이라고 봐요. 굉장히 중요한 가치라고 봐요. 인간 존엄 잠시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근데 민주주의라는 것은 인간 존엄과 더불어 가지고 자유와 평등 역시 그러니까는 구체적으로 자유와 평등도 굉장히 추구하는 주요한 가치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 3대 가치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를 하죠. 민주주의는 인간 존엄, 자유, 평등을 추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의미를 그냥 많은 사람들은 그냥 다 좋은 말 아니야? 이렇게만 생각을 하세요. 근데 여기에 중요한 내용들이 사실 다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통시대하고 근대사회하고 차이는 뭐냐면요. 전통시대까지는 힘이 지배하는 세상이었습니다. 힘이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는 지배자가 있고 피지배자가 있는 거죠. 지배자가 있고 그러니까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럼 피지배자는 뭐냐면 지배자에게는 하나의 수단입니다. 수단인 거잖아요. 예? 지배자의 목표를 달성하는 하나의 수단이잖아요. 노예라는 것은 뭐였었습니까? 자신의 농장을 그러니까 자신의 경제적인 부를 불려주는 하나의 수단이었었던 거잖아요. 예? 그래서 힘이 지배하는 전근대 시대는 힘이 지배하는 그런 야만 사회였단 말이에요. 그 힘이라는 것은 전통시대 속에서 학자들은 우리가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하나는 경제 외적인 강제. 경제 외적 강제라는 것은 경제적인 강제를 제외한 나머지는 대개 보게 되면 정치적, 군사적 이런 강제, 물리력이죠. 정치적으로 그러니까 힘이 센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 군사적으로 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는 그 힘을 통해서 그러니까 지배를 할 수 있는, 그래서 강제하는, 그게 이제 경제 외적 강제죠. 그 다음에 이제 그걸 통해서 토지를 그러니까는 보다 많은 토지를 지배할 수 있고, 그걸 통해서 경제력을 축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경제력을 가지고 또 지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경제적 강제와 경제적 강제로 크게 두 가지 힘으로 나누는데요. 전통시대는 뭐냐면 경제적 강제를 가진 존재들이 경제적 강제도 그러니까는 결정을 했습니다. 쉽게 해서 뭡니까? 중세시대 보게 되면은 봉건 영주들이 귀족들이 기본적으로 뭡니까? 자신의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 군사력을 가지고 생산 농민들을 지배를 할 수 있었잖아요. 그리고 자신의 군사력을 가지고 영토를 넓힐 수가 있었잖아요. 영토를 넓혀가지고 자기가 지배하는 영토가 넓어지게 되게 되면 토지와 그 토지 위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농업활동을, 농사활동을 하는, 생산활동을 하는 농민도 지배할 수 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귀족의 경제력을 결정을 했잖아요. 그렇죠? 이게 전통시대의 특징입니다. 전통시대는 그렇기 때문에 군사력이나 정치력이 그러니까는 힘의 가장 정점에 있었던 거예요. 정점에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근대사회로 넘어오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소위 말해 정치적, 군사적으로 그러니까 지배와 피지배는 그러니까 소멸되어져 버렸죠. 형식상으로는요. 법 앞에 모두가 그러니까 평등하다는 이런 존재가 돼버렸으니까요. 정치적인 평등이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형식상으로 경제적인 강제를 제거해버렸습니다. 근데 여전히 남아있는 게 뭐냐면은 자유가 굉장히 중요한 가치라 했잖아요. 그 자유라는 것이 뭐냐면은 자유가 기본적으로 경제 영역에서 작동하는 중요한 원리로 그러니까는 그러니까 이것이 작동할 수 있었잖아요. 자본주의라는 것은 경제적 자유가 그러니까 핵심적인 가치니까요. 그렇죠? 그러면 경제활동에서 자유가 작동할 때, 즉 시장의 자유에 따라서 활동을 할 때 우리가 경험하는 건 뭡니까? 제가 얘기했듯이 시장이라는 것은 돈이 힘이 지배하는 곳이라 했잖아요. 돈이 힘이 지배하는 곳에서 모든 사람이 자유롭게 활동한다면은
자유롭게 되면 돈이 많은 사람이 유리할 수밖에 없죠. 게임에 있어서요. 그래서 그것이 경제력은 축적, 즉 불평등을 그러니까 만들어낸다 그랬잖아요. 빈익빈 부익부를 만들어낸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 경제력이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냈잖아요. 경제력의 차이가 존재하게 되면 경제적 강제가 작동하죠. 경제력이 강한 사람한테 경제력이 없는 사람은 아무래도 그러니까 굽실거릴 수밖에 없게 되죠. 예? 많은 그러니까 우리가 회사원들이 회사에 그러니까 우리가 소유주라든가 자본가들한테 우리가 싫어도 그러니까 참고 살아야 되는 것처럼 그러니까요. 예? 자기가 먹고 살기 위해서 흔히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제적 강제가 여전히 잠복하는 불완전한 사회인 겁니다. 예, 자유라는 가치를 추구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그러니까 잠복한 거예요.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그랬습니까요? 이 경제적 강제가 그러니까 고삐 풀린 망아리처럼 만약에 이게 작동하게 되면요. 경제적 강제는 경제적 강제까지 만들어냅니다. 경제적 강제까지요. 그렇잖아요. 경제력이 돈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정치력까지 갖게 되잖아요. 정치력까지. 뭐 일본 같은 경우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그렇잖아요. 경제력이 많은 사람이, 예? 소위 말해서 정치적인 권력을 갖기도 유리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경제적 강제로 발전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럼 다시 그러니까 우리가 전통시대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걸 막기 위해서 무조건적인 가치, 절대적인 가치로 설정한 것이 뭐냐? 인간 존엄입니다. 인간 존엄인 거야. 인간은 모두가 그러니까 존엄한 존재다. 인간 자체가 그러니까 하나의, 예? 인간 자체는 그러니까 하나의 이것은 무조건적인 가치다. 그래서 그거를 실현하기 위해서 평등이라는 가치를 또 하나 설정을 한 거죠. 추구하는 가치로서요. 예? 그래서 이것이 상호 그러니까 잘 균형적으로 작동하게 해놓은 거예요. 그럼 여기서 잠깐 사족을 달아서 칸트가 말한 인간 존엄이 제가 앞에서 이게 왜 중요한 개념이냐면요. 천부인권보다 더 중요한 거냐면요. 저도 그러니까 칸트 철학을 보면 되게 책 읽는 게 아주 불편해요. 예, 불편한데, 그러니까 그 칸트가 그래도 어쨌든 간에 저는 근대 그러니까는 이 철학자들, 서양 철학가들 중에서는 가장 그래도 이 높은 경지까지 올라왔던 사람이 아닌가. 제 나름대로 이제 그렇게 느낍니다. 혹시 철학하시는 분들이 볼 때는 최 교수가 경제학자가 무슨 철학까지 사족을 달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뭐 이런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는 걸 고려해가지고 연구들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간 존엄을 무조건적인 가치로 구하고 인간 자체가 그러면서 수단이 아닌 목적이다 이렇게 설정한 이유가 뭐냐면요. 유명한 칸트의 얘기가 있죠. 정언명령과 정언명령이라는 말을 하고, 이 말 자체도 굉장히 우리가 일반 사람 쓰지 않는 용어잖아요. 이걸 이제 번역을 이렇게 한 건데, 정언명령과 가언명령. 이걸 한자로 표현 안 하면요. 이게 무슨 얘기, 영어로 표현을 안 하면은 이게 무슨 얘기인지 이거 알 수가 없어요. 예? 명령이라는 것은 우리가 뭐냐면, 명이라는 게 뭡니까? 목숨명자잖아요. 목숨명자고 영자라는 것은 받들 거잖아요. 목숨을 내놓고 받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 근데 정언이라는 건 뭐냐면 한자로 표현은 어떻게 했냐면은 정할 정자니까요. 정해져 있는 그러니까 하나의 말이라는 얘기예요. 예? 이건 확정된 말이라는 거야. 거기서 톤을 달지 말아야 돼. 톤을 달지 않는 그러니까 명령인 거야.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단언적 명령. 단언컨대 이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가요. 예? 이거는 그러니까 사족을 달지 말라 이거죠. 무상명령. 무상이라는 게 뭡니까? 어느 것도 위에 아무것도 없는 거. 이건 절대적인 명령이잖아요. 절대적이고 무조건적인 명령이고, 그러니까 이것은 그러니까 조건이 없는 무조건적인 명령인 겁니다. 예? 이걸 따라야 되는 명령인 거야, 인간들이. 그러니까요. 그런 건 뭐겠어요? 그리고 따라야 되는 건 뭐겠습니까? 어떤 시간이나 어떤 공간에서도 작동될 수 있는, 우리가 작동되는 하나의 법칙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편성을 갖는 도덕 법칙이죠. 모든 사람이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 그러니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리고 작동하는 법칙인 거잖아요. 예? 그 뜻이에요. 정언적 명령이라는 게. 예?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따질 필요 없이 그러니까 반드시 그러니까 수행해야 하는, 예? 수행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뭡니까요? 철학자나 종교인들이 얘기할 때 진리,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그 다음에 우리가 부처님의 말씀, 이런 것들이죠. 네? 이런 것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당연히 그러니까는, 아니면 우주 질서, 뭐 이런 것들이죠. 제가 생각할 땐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건 시간과 공간에 이 제한 없이
다 작동되는, 그러니까는. 예? 이건 우리가 받들어야 되는 거죠. 이건 거부할 수 없는 거죠. 그 다음에 가언명령이라는 게 있습니다. 가언명령. 가짜는 가짜 할 때 가짜잖아요. 예? 이걸 영어로 표현하는 게 더 그예요. hypothetical imperative. hypothetical은 뭡니까? 어떤 가설 이런 얘기잖아요. 가설. 가설이라는 건 뭡니까? 우리가 되게 현대 학문을 보게 되면 어떠한 조건, 모든 개념은요, 어떠한 조건 속에서만 성립하게 이렇게 해놨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 작동하는 법칙을 그러니까 우리가 만 얘기를 하게 되면요, 그러면 종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일반 학문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일반 학문은 그러니까 더 낮은 단계에서 우리가 연구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어떤 특정 조건 속에서 작동하는 걸 얘기를 합니다. 네?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학생들한테 경제학을 하는 공부하는 학생들이 제일 먼저 접하는 게 뭐냐면은 본격적으로 들어가다 보면은 경제학은 기본적으로 주류 경제학에서는 시장 이론이거든요. 한마디로 얘기해서요. 시장이 작동하는 하나를 이론화한 개념이 뭐냐면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에요. 수요와 공급의 법칙은 가격이 변하면 수요량이나 공급량은 변화한다. 수요 법칙은 반대로 공급 법칙은 같은 방향으로 변화한다. 근데 여기 앞에 사족이 붙어 있죠. 학생들은 이거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앞에 사족은요. 근데 이 사족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다른 조건들이 일정하다면은, 다른 조건이 일정하다면 이게 사족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조건절이 붙어 있는 거죠. 조건절이요. 그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하이퍼세티컬이죠. 어떤 조건 속에서만 설명하는 거죠. 성립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가언명령이라는 것은 어떤 조건 속에서 조건부 명령인 거예요. 어떤 조건 속에서.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게 제 비유가 얼마나 여러분들에게 설득력이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자, 이제 우리가 저 남쪽은 오늘부터 장마가 시작된다 그래요. 비가 이제 그러니까 장마라고 한다면 비가 이제 계속 이제 자주 내리는 거잖아요. 자주 내리는 거잖아요. 장마라고 해서 매일 내리는 건 아니지만 자주 내리는 거잖아요. 그럼 장마가 지게 되면은, 장마가 지는 거는 사실 모든 인간, 자연세계에서 비가 내리는 것은 이거는 그냥 하나 보편적인 하나의 현상이잖아요. 비가 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요. 그렇죠? 밤과 낮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어느 인간이 이것을 어느 동물들이 거부할 수 있습니까요? 그렇죠? 비 내리는 것은 어떤 누가 그러니까 이것을 거부할 수 있냐고요. 내가 마음에 안 든다고 거부할 수 있는 거냐고요. 그런데 이 비가 내리는 것을 가지고 두 존재는 그러니까는 서로 상이한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이 다른 차원에서 볼 때는 상이한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해석이 이제 가해질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우산 장사한테는, 우산을 제조해서 파는 우산 장사한테는 비가 내리면 어떻습니까? 싱글벙글하죠. 싱글벙글하죠. 그렇죠? 우산이 더 많이 팔릴 테니까요. 그러니까 비가 내리는 것이 굉장히 우산 장사한테는 선인 거야. 좋은 거야. 좋은 거야. 그렇죠? 반면에 비가 안 내리고 그냥 땡볕만 계속 거해. 예? 비가 내릴 소식이 없어. 그럼 우산 장사는 그건 별로 재수가 없는 거죠. 예? 그건 악이죠. 우산 장사한테는 좋지 않은 거죠. 반대로요. 아이스크림 장사한테는 비가 오게 되면 어떻습니까? 아유, 이건 누가 비 내리고 주룩주룩 비가 내리는데 아이스크림 사 먹을 사람들이 손님이 많이 줄어들 테니까요. 그렇죠? 반면 땡볕이 막 그하게 되면은 아이스크림 장사는 입이 이렇게 올라가겠죠. 입꼬리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비가 내리면 나는 행복하다. 비가 내리면 나는 불행하다. 어떤 앞에 조건이 붙잖아요. 조건 속에서 자기의 행복을 판단을 하잖아요. 그렇죠? 비가 내리면, 땡볕이 내리면 이렇게 조건이 붙잖아요. 예? 그런데 이게 근데 보편적인 판단은 아니잖아요. 비가 내리는 거나 땡볕이 내리는 거나 다 그러니까 자연세계는 다 필요에 의해서 다 이게 그러니까 작동되어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특정의 관점, 이해관점에서 볼 때는 그러니까는, 예? 볼 때는 그러니까는 거기에 그러니까 우리가 좋고 나쁨에 그러니까 이 윤리적인 해석이 들어가 버리잖아요. 그렇죠? 판단 기준이 들어가잖아요. 그런 것들이 가언명령입니다. 예? 조건부 명령이죠. 어떤 조건이 그러니까 전제하면은 나는 그걸 추구할 수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 정언적 명령을 그러니까는 정언적 명령이요. 그러니까 무조건적으로 그러니까 따라야 되는 이 명령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동물이 누구냐? 인간이라고 본 겁니다. 인간이라고 보면 사실 그렇잖아요. 인간이잖아요. 일반 동물들은 이걸 모르잖아요. 예? 이 정언적 명령이 바로 뭐라 했어요? 아까요?
이게 하나님의 세계고, 이게 부처님의 세계고, 이게 진리고, 이게 우주 질서인 거고, 이런 거예요. 이거는 근데 일반 동물들은 그냥 본능적으로 그냥 그러니까 우리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우주신경에 의해서 그냥 본능적으로 그냥 우리가 거기에 적응할 뿐이고, 인간은 근데 이거를 자기가 의식적으로 이걸 깨달을 수가 있잖아요. 깨달을 수가 있는 거잖아. 이 정언적 명령을요. 그러니까요. 이런 존재가 인간이라고 본 거예요. 그런 점에서 인간은 뭐냐면은, 인간은 바로 뭡니까요? 신이 될 수가 있는 존재인 거죠. 신이 될 수 있는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동학에서도 보게 되면요. 동학에서도 보면 뭐랬습니까요? 모든 인간이 하나님이다. 인내천. 이게 그거잖아요. 인간이 하나님이다는 얘기잖아요. 모든 생명체에 그러니까 부처님이 있다. 이것도 같은 비슷한 개념인 거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그러니까 이 정언적 명령을 이해를 하게 되면 신이 되는 거예요. 그거를 그대로 따르고 그렇게 그러면서 생명성을 갖고 있어. 생명이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 이런 보편적인 법칙이 작동을 하는 곳에서만 생명이라는 것은 그 존재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자연 세계가 밤과 낮이 바뀌어가지고 하루라는 하나이니까는 자연적인 생명 현상을 만들어내잖아요. 자연적인 생명 현상이죠, 이거는요. 네? 자연적인 생명 현상을 만들어내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는 이런 것들을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 존재가 인간이라고 본 거고, 그것을 칸트는 이성적 존재자라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인간은 그러니까 절대적 가치를 부여를 해야죠. 하나님인데 인간이. 예? 그렇죠? 인간은 이런 존재인 거예요. 근데 이런 존재를 이런 존재를 우리가 그래서 그 동학에서 그러니까는 우리가 어린이날을 간 것도 어린이날이 왜 나온 겁니까? 어린아이는 그러니까는 모두의 그러니까 어른이다, 아니면 어린아이가 바로 그러니까 하느님이다, 뭐 이런 상수로 나온 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그 어린이날도 기본적으로 동학에 뿌리를 두고 있잖아요. 이건 뭐 동학만이 아니라 동양의 그러니까 종교라든가 철학이 다 이런 사상을 갖고 있어요. 왜 이렇게 갖고 있느냐? 인간을 관찰을 해보니까 인간이라는 존재는 기본적으로 칸트가 말한 이런 오성적 존재자인 거예요. 정언적 명령을 그러니까는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네?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이런 존재다 보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이 부처님을 우리가 이거를 그러니까 함부로 수단으로 취급할 수 있냐고요. 대상으로 취급할 수가 있냐고요. 수단으로 취급할 수 없잖아요. 기독교인이 어떻게 그러니까 예수님을 수단으로 취급할 수가 있냐고요. 그게 목적이 돼야 되는 거지. 어떻게 불교인이 부처님을 수단으로 취급할 수 있냐고요. 예?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인간 자체가 부처님이고 인간 자체가 하나님인데 인간 역시 마찬가지로 수단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인간은 목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거기서 나온 게 인간의 존엄입니다. 인간은 존엄한 존재인 거야.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 인간이 존엄하게 살 수 있는 권리, 이거를 그러니까 규정한 거. 예? 이게 그러니까는 기본적으로 근대와 전통사회를 구분짓는 중요한 그러니까 하나의 분기점이 된 거예요. 그럼 제가 볼 때는 이 단계에서 인간은 칸트가 볼 때는 종교에서 그러니까는 이제 떠날 때가 된 거야. 스스로가 뭐냐면 그러니까는 신의 단계로 그러니까는 진입할 수가 있는 역량을 가진 걸로 이걸 발견한 거 아닙니까? 칸트라는 철학자가 볼 때는요. 예? 인간이 이러한 존재라는 것을 그러니까는 발견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넘어가게 되면 오늘 또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인간 존엄이라는 게 이런 엄청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엄청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가면서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근대사회는요, 근대사회의 원리는 간단합니다. 이거는 학문을 하는 사람이라면요, 이 인식이 없이 한다면은 그 사람은 학문, 수박 겉핥기로 하는 사람입니다. 근대사회는 기본적으로 뭐냐면요, 인간 존엄을 실현하는 거에 목표를 두고 있어요. 이거 부정할 사람 없잖아요. 인간 존엄을 그러니까, 실현하는 것을 모든 인간은 존엄하게 살 권리를 우리가 모든 문명사회 속에서의 헌법은 보장하고 있잖아요. 예? 여러분 모든 개인들은 다 자기가 존엄하게 살고 싶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수단으로 취급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존엄하게 살고 싶죠.
이거를 그러니까 목표로 그러니까는 근대사회는 모든 문명화된 근대사회는 이거를 목표로 설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와 더불어서 자유와 평등을 구하고 있는데 자 아까 제가 얘기했죠. 근대사회는 우리가 두 가지 제도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다. 하나는 뭐예요? 민주주의라는 원리. 하나는 시장이라는 원리. 원리에서 그랬잖아요. 예? 자 민주주의는 어떻게 작동합니까? 1인 1표 원리입니다. 시장은 뭐예요? 1원 1표 원리예요. 1원 1표 원리요. 돈이 우리가 주식회사 보게 되면 주식을 많이 소유한 사람이 더 의사결정권을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시장은 기본적으로 뭐냐면 돈이 힘이 지배하는 수밖에 없어요. 돈의 힘이. 제가 누차 얘기했듯이. 그러면 이 시장은 바로 뭐냐? 제가 영어로 표현했는데 Financial Market이라 그러죠. 금융시장인 겁니다. 금융이 바로 뭐예요? 돈의 배분 문제입니다. 금융의 뜻이 금전융통의 준말이라 했잖아요. 금전융통. 돈의 배분이에요. 돈의 순환. 근데 이 돈의 순환이 그냥 그러니까 순환되는 게 아니라 돈의 힘이 많은 사람이, 돈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더 그 돈을 접근하기가 유리한 하나의 그러한 영역이라 이거죠. 예? 그래서 시장의 원리에 의해서 작동한다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그러면 그 결과가 그거를 보장해 주는 것이 바로 뭡니까? 경제적 자유죠. 경제적 자유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경제적 자유는 피랑코 뭘 만들어냅니까? 그러니까 불평등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어요. 돈의 힘이 지배하는 거니까. 돈이 많은 사람이 돈 벌기가 더 쉽잖아요. 빈익빈 부익부가 그러니까 피렁코 발생을 해요. 피렁코 이건 그렇잖아요. 그러면 경제력의 차이가 심하면 심할수록 어떻게 됩니까? 경제력에 의해서 지배와 애속관계가 만들어지잖아요. 예? 공장 노동자하고 재벌하고 재벌 총수하고 어떻게 똑같은 힘을 가져요? 예? 그렇죠? 거기다가 뭡니까요? 거기다가 돈이 많은 사람은 뭐냐면 이 경제력을 세습화하고 싶죠. 세습화하고 싶을 게 아닙니까? 자기 대를 이어서요. 그렇죠? 근데 이게 세습화가 된다는 게 바로 뭡니까요? 이게 민주주의의 정면 충돌하는 거잖아요. 예? 지배와 예속관계가 강해질수록 인간 존엄은 파괴될 수밖에 없잖아요. 불가능하잖아요. 인간 존엄이 싫으면요. 그렇죠? 인간 존엄은 불가능하잖아요. 추구가. 즉 민주주의 기반이 부식돼지는 거예요. 자유만 작동한다면요. 자유만 존재한다면. 윤석열이 자유 얘기하는데 이게 굉장히 무식한 얘기예요. 굉장히 무식한 얘기인 거야. 기본적인 법을 다루는 사람이 한 사회의 구성 방식조차도 이해를 못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 서울대 법대로 나오면 뭐예요? 이렇게 무식한데. 그러면 그거를 그러니까 민주주의 기반을 부식하는 것을 막는 장치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게 바로 뭡니까요? 정치 질서로서 민주주의라는 것을 해놨잖아요. 이건 1인 1표입니다. 이재용이나 그러니까는 우리가 저 달동네 사는 사람이나 똑같은 한 표를 행사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야.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으로 함께 생산을 해요. 그 생산한 것을 배분을 하는데 사회의 몫을 그 돈으로 배분되어지는 사회의 몫이 바로 뭐라 했었어요? 그게 재정이라 했잖아요. 재정이 바로 뭐예요? 공적 금융인 겁니다. 공적 금융이죠. 시장이 사적 금융이라고 한다면은 재정은 공적 금융이라는 거예요. 퍼블릭 파이낸스라고 표현하잖아요. 우리가 영어로요. 재정을요. 퍼블릭 파이낸스. 예? 그러면 이 사회의 몫으로 떼어낸 부분에서 여기서 그러니까는 각 사회 구성원들에게 소득과 기본적인 금융에 대한 국민들의 권리를 그러니까는 여기서 보장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제가 평상시에 얘기한 거 아닙니까? 기본소득과 기본금융이 여기서 나온 철학이라고. 이건 그냥 고등학교 수준의 사회 수준인 거예요. 예? 인간 사회를 이해를 한다면 그렇잖아요. 이거를 그러니까 우리가 미는 힘이 뭡니까? 바로 평등의 원리죠. 평등의 가치죠. 민주주의가 제가 뭡니까? 인간 존엄을 실현하기 위해서 평등과 자유라는 가치를 추구한다 했잖아요. 자유와 평등은 그러니까 우리가 왼쪽 날개와 오른쪽 날개 같은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평등이 바로 뭐냐? 불평등을 완화시켜주는 거죠. 불평등을요. 그 불평등을 완화시켜야지만이 경제적인 지배 예속관계가 완화될 게 아닙니까? 지배와 예속관계가 완화돼야지만이 인간 존엄이 실현될 게 아닙니까? 전통시대처럼 경제력이
완전히 없는 사람. 그래서 남한테 그러니까 의존을 하지 않고서는 못 사는 노비라든가 노예 같은 사람들한테 무슨 인간 존엄을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기대할 수가 있어요. 불가능하잖아요. 왜 그래요? 경제적으로 그러니까 자립할 수가 없으니까는. 예? 그런 거잖아요. 이 불평등을 완화해야지만 또 시장에다가도 도움이 되죠. 바로 공정한 경쟁이 되니까요. 공정한 경쟁이. 시장의 기본적으로 경제적 자유는 바로 뭐였습니까? 경쟁이잖아요. 자유경쟁. 근데 거기에 뭐냐면 공정한 자유경쟁이었잖아요. 경쟁은 공정해야지만이 의미가 있습니다. 예? 제가 그랬잖아요. 제가 많이 비유하는 게 달리기 시합을 하는데 출발점에서 다 뛰는 거하고 한 명만 10m 앞에서 뛰는 거하고 했을 때 그 결과가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사회를 구성하는 현대 사회를 구성하는 기본적인 모습인데 야만인들은 힘을 그러니까 숭배하는 존재들은 이 화면을 모니터 화면을요. 뭡니까 이걸 뭐라고 합니까? 쫙 반으로 딱 쪼갰을 때요. 왼쪽 위에서도 쫙 이렇게 쪼갰을 때 이 밑에 민주주의와 평등 이쪽을 되게 싫어하는 거야. 저 위의 세계만 있었으면 좋겠는 거야. 돈의 힘이 지배하는 이 원리만 시장만 있었으면 좋겠는 거야. 예? 근데 그렇게 되게 되면은 인간 존엄 실현은 불가능한 거라니까요. 구조적으로요. 인간 존엄 실현 그럼 결국 뭡니까? 전통 시대로 돌아가겠다는 거야. 전통 시대는 바로 뭐예요? 인간이 인간을 그러니까 하나의 목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수단으로 보는 거죠. 수단으로. 예?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노비나 농노로 이렇게 전락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이것을 여러분들이 그래서 제가 이제 뭐냐면 오늘 재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재정은 바로 뭐냐면 공적 금융인 겁니다. 시장은 사적 금융이고요. 근데 사적 금융만 작동하게 되면은 인간 존엄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여러분 전제로 해가지고 오늘 재정 준칙을 여러분들이 방송을 들으셔야 되는 거야.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 겁니다. 중요한 얘기예요. 예?